새벽 2시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안성병원의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단 한순간도 평온할 틈이 없었습니다. 밤의 정적을 찢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멎고 곧이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혈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죠. 수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환자 2명, 약물 쇼크로 추정됩니다. 흥분제를 과다 복용한 것 같아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응급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제 남편,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남편 이진우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동서 박하윤이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비웃음을 흘리며 간호사를 향해 돌아섰을 뿐이죠. 그리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 당장 정밀 독극물 검사 전 항목 실시해요. 최대한 빨리. 채널 인트로.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제 남편과 동서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실려온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응급처치해야 하는 것보다 더 기막힌 아이러니는 없을 겁니다. 그 운명의 밤, 저는 의사로서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아내로서 제 결혼 생활과 믿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시했던 그 독극물 검사 결과는 단순히 의학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결혼 생활의 사망 선고서이자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총성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토록 냉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이진우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 안성병원 전체를 제게 남겨주셨죠. 저는 의사로서 진료 업무와 병원 경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는 한 제약회사의 유능한 영업팀장이었죠.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곁에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재산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저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그는 병원 경영을 돕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제 전문 분야를 존중했고 언제나 제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 경영이나 대외 업무처럼 힘든 일은 내가 다 맡을게. 저는 이렇게 능력 있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온화하셨고 남편은 형제가 둘뿐이었죠. 남편의 동생 이진호는 조금 내성적이고 평범한 청년으로 우리 병원 시설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보다 1년 뒤에 박하윤과 결혼했습니다. 제 동서 하윤이는 젊고 아름다운 언제나 종달새처럼 명랑한 아가씨였죠. 처음 시집 온 날부터 저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형수님은 예쁘고 능력도 좋으시고 제 롤모델이에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기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물품관리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그 두 사람이 제 등 뒤에 함께 비수를 꽂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졌죠. 수간호사가 뛰어와 위급한 환자 2명이 실려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보호자 말로는 파티에 갔다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주를 마셨는데
지금 둘 다 위독한 상태라고요. 저는 급히 의료팀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침대 2개가 거의 동시에 밀려 들어왔죠. 남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며 혈압이 치솟았고 가벼운 경련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여자는 공황 상태에 빠져 구토하며 비명을 질러댔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 새벽 2시에 함께 이런 상태로 그들에게선 어떤 약주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와인 향과 두 사람에게서 뒤섞여 나는 짙은 향수 냄새뿐이었죠. 둘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심지어 남편의 셔츠 깃에서는 선명한 붉은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립스틱, 그 색깔은 바로 제가 지난주에 하윤이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립스틱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고객 접대라며 늦게 귀가하던 남편의 밤들, 친구와 쇼핑 간다던 하윤이의 외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두 사람이 몰래 주고받던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죠. 저는 의사이자 배신당한 아내이자 형수였습니다. 고통, 분노, 혐오감이 한꺼번에 몰아쳐 저를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의사 김서연이고 이 병원의 원장입니다. 내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자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들끓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 자신의 추악한 쾌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두 배신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는 의미를 담아 비웃음을 흘렸죠. 저는 그들을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수간호사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떨림도 없이 평온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약물 쇼크 프로토콜에 따라 응급처치 진행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두 사람 모두 혈액 채취해서 정밀 독극물 검사 전 항목 의뢰해요. 최대한 빨리. 결과는 1시간 내로 나한테 직접 보고하고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그대로 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의료팀의 당혹감과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피가 뽑히는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 두 배신자를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 혈액검사 결과가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증명하는 확증이자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총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며 단호하고 강인한 표정. 과연 혈액검사 결과는 또 어떤 끔찍한 진실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저는 배신당한 아내로서 그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 어떤 반격을 시작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 이 역겨운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고 싶으시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야기의 다음 편을 가장 먼저 확인해 주세요. 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역겨움으로부터 저 자신을 단절시키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긴장된 밤을 지새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사의 결정을 내렸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강인한 척했던 가면은 벗겨지고 아까의 냉소는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공허함만이 저를 덮쳤죠. 저는 강한 척, 전문가인 척했지만 결국 저도 한 여자, 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마주한 적나라한 진실은 수천 개의 칼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저희의 웨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 지난 5년간 제 컴퓨터 배경화면이었죠. 지칠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 속 진우 씨의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1시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시간. 이제는 거짓이라는 씁쓸한 맛만 남은 달콤했던 기억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갓의사가 된 어린 딸에게 거대한 사립병원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무게는 제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저는 방황했고 무력감에 빠져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 담긴 이 병원을 팔아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병원에 자주 드나들던 대형 제약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친구로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죠. 그가 길을 보여주었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과 재능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 배경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와 진실된 눈빛을 가진 남자를요. 1년 후 병원 일이 안정되자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저를 감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깊이 생각해봤는데 나 더 이상 내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혼자 이 큰 병원을 책임지게 둘 수는 없어. 이제부터는 회사 그만두고 당신 곁에서 병원 경영을 돕는 데만 전념할게. 내 커리어는 당신보다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이런 엄청난 희생 앞에서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고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부원장 자리를 맡겼고 경영, 재무, 대외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전문 분야인 진료에만 흰 가운을 입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죠. 기념일을 잊은 적이 없었고 늘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죠. 당신은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일만 해. 세상 모든 다른 일은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박하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생 진호 씨의 여자친구였죠. 진호 씨가 처음 하윤이를 소개했을 때 저는 바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젊고 예쁘고 말도 상냥하게 하고 특히 저를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형수님, 정말 존경해요. 능력도 좋고 예쁘시고 제 우상이에요. 여동생이 없던 저는 즉시 하윤이를 친동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아끼고 모든 것을 챙겨주었죠. 진호 씨와 하윤이가 결혼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병원 물품관리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자리를 맡아주면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쇼핑을 가고 스파에 가기도 했죠. 우리는 정말 가까웠고 모든 비밀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그 동생이 바로 제 집에서 제 남편과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배신은 한 사람이 아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2배가 되었죠. 달콤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따뜻함 대신 차가운 조롱과 쓴맛만을 남겼습니다. 진우 씨의 모든 사랑의 속삭임, 하윤이의 모든 존경의 눈빛이 이제는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수년간 제 앞에서 연기를 해온 겁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제 기억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봉인된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독극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제가 기다리면서도 마주하기 두려웠던 진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원장으로서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네, 거기 두고 가세요. 간호사는 책상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하얀 서류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죠. 이걸 여는 순간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결혼, 제 가족,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매일 수백 개의 검사 결과를 마주합니다. 숫자들, 생화학적 수치들, 진단 영상들. 그 어떤 것도 저를 어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증거이자 제 결혼 생활에 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 위에 종이칼로 단호하게 봉투를 갈랐습니다. 안에는 전문 용어로 가득 찬 A사 용지가 들어있었죠. 저는 일반적인 수치들, 심장, 간, 신장 기능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나타내는 몇몇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독극물 스크리닝 및 정량 분석 결과. 저는 이진우의 결과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을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실데나필, 실데나필. 그것은 바로 비아그라로 알려진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성분이었습니다. 농도 1200 mg/ml. 이것은 치료 용량을 몇 배나 초과하는 극도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양을 복용했다는 뜻이었죠. 이 정도 양이면 심박수 급증, 혈압 폭등, 심지어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박하윤의 결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실데나필 800 mg/ml. 농도는 더 낮았지만 특히 여성에게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그들은 정말로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흥분제를 사용했습니다. 추악하고 역겹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굴욕감과 고통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남편, 제가 사랑했던 동서. 그들은 이토록 추잡한 짓을 함께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줄의 결과를 읽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데나필 아래에 또 다른 성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경험이 저를 소름돋게 만든 이름, 졸피뎀, 양성, 졸피뎀. 그것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수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습니다. 빠른 수면 유도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잘못된 용량으로 사용하면 환각, 행동 통제 불능, 특히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었죠. 사용자는 약효가 지속되는 동안 자신이 한 일을 깨어난 후에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피에서 이 성분까지 나온 거지? 흥분제와 수면제, 거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 두 약물. 이것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 이렇게 악랄하고 미친 장난은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이 아내로서의 고통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졸피뎀은 은밀한 만남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쾌감을 더하기 위해, 아니, 그 효과는 진정작용입니다. 둘 중 한 명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둘 다 양성이었으니까요. 설마 제3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약을 먹인 누군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 더 차갑고 무서운 가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이 약이 그들의 쾌락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라면, 설마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면, 설마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면. 갑자기 진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과로한다며 숙면을 위해 영양제나 신경안정제를 좀 먹으라고 권했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비타민 보충해야 한다며 하윤이가 자주 타주던 오렌지 주스도 생각났습니다. 설마 그들이 오랫동안 제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약을 탔던 걸까? 무엇을 위해서? 제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려고? 기억을 잃게 하려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단순한 불륜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범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검사 결과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 결혼의 사망 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소장이자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증거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이것은 단지 추악한 하룻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음모, 거대한 사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서이자 열쇠였습니다. 가슴속의 통증이 사라지고 눈물도 멎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정과 강철 같은 결단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사 김서연입니다. 저는 안성병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저를 해치고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그리고 흰 가운을 걸치고 목에 청진기를 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로 생사여 탈권을 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집도할 수술은 수술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저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환자는 바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두 배신자입니다. 저는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평온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밖에서 어설픈 연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가 되기 전에 아주 주의 깊은 관객이 될 것입니다. 흰 가운을 걸치자 마치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과 전문성의 상징이자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자기암시였죠. 저는 원장실을 나와 그들을 각각 분리시켜 놓은 회복실 두 곳을 향해 차갑고 평온한 얼굴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진우와 박하유는 수액과 해독제를 맞고 막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약 기운이 남아있어 피곤하고 멍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두 사람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서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을 뿐입니다. 제 침묵은 천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보다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잡힌 도둑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와 진우 씨의 동생 진우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연락한 모양이었죠. 세상에, 진우야, 하윤아, 너희 괜찮니? 시어머니는 걱정과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달려들었습니다. 진우 씨는 아내 곁으로 달려갔고 그의 선한 얼굴도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지원군이 나타나자 두 죄인은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이진우는 처음에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 재빨리 피해자, 남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억울하다는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박하윤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호 씨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형수님, 진호 씨. 너무 무서웠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연극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미리 입을 맞춘 듯한 연극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돌아서며 거짓된 엄격함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진우 씨가 불쌍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저랑 하윤이가 옛날 친구들 몇 명 만나서 사업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친구들이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약주를 한 잔 권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라고. 저랑 하윤이는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한 잔 마셨는데 세상에 그걸 마시고 나니까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 열이 오르더니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요. 분명해요. 분명 그 술 때문이에요. 나쁜 친구 놈들이 저희를 골탕 먹이려고 술에다 뭘 탄 게 틀림없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나쁜 친구들의 장난. 두 사람이 왜 함께 있었는지, 왜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핑계는 없었죠. 보이지 않는 제3자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면서 자신들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게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들었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쟤들이 누구한테 당한 거지. 무슨 일이 있었겠니. 네가 생각이 깊은 아이인 건 알지만 오해 때문에 가족 사이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우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하윤이가 널 얼마나 잘 따르는지 너도 알지 않니? 이미 벌어진 일,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잖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살짝 쥐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한 가족이다. 무슨 일이 있든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런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니? 사람들이 우리 병원,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 결국 다 우리 얼굴에 침 뱉기다. 내가 형수고 원장이니 이번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동생들을 용서해 주렴. 이 어미를 봐서, 우리 가족을 봐서, 응. 그녀는 저를 질책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과 병원의 명예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훨씬 고단수의 심리전이었죠. 착하고 유약한 시동생 진호 씨는 아내가 우는 모습과 어머니와 형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저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수님, 이번 한 번만 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하윤이가 어리석어서 사람을 잘 믿어요. 제발 우리 가족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역겹기 짝이 없는 죄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하고 울고 애원하며 추악한 불륜 사건을 안타까운 사고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당한 아내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난장판을 치워야 할 책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헛웃음만 나왔죠.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져 그 악어의 눈물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극은 제게 그저 우스꽝스러운 희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흰가운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독극물 검사 결과지 사본 두 부를 꺼냈습니다. 한 부는 시어머니께, 다른 한 부는 진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나쁜 친구들의 장난이라고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가웠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머님, 진호 씨도요. 그 나쁜 친구들이 아드님과 아내에게 대체 어떤 장난을 쳤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기에 전문 용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실데나필과 졸피뎀이라는 두 단어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농도 수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있는 이진우와 박하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내가 실데나필이 뭔지 설명해 줄 필요 있나요? 아니면 이미 너무 익숙한 약물인가? 그리고 졸피뎀은
함부로 사용이 금지된 향정신성, 수면제 말이에요. 흥분제와 수면제를 동시에 쓰는 참으로 정교한 장난이네요. 설명해봐요. 두 사람의 목적이 뭐였죠? 단지 둘이서 즐기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목적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제 질문은 망치처럼 침묵을 내리쳤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은 입이 얼어붙어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연극은 단 한 장의 종이로 무참히 폭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황급히 검사지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감히 네 남편이랑 동서를 여기서 망신을 줘. 네가 이 집 며느리 맞니? 그녀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찢으실 필요 없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원본은 두 사람 혈액 샘플과 함께 검사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법적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요. 그제야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온순하고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퇴로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비호가 아닌 양심의 심판, 그리고 어쩌면 법의 심판일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선자들과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었죠. 저는 텅 빈 거리를 차를 몰고 헤맸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는 뜨거운 숯덩이처럼 제 마음을 태웠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고통과 혐오감은 여전했습니다. 불륜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것도 자신이 아끼고 도와준 동서와 저지른 불륜이라니. 그것은 이중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마저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정신성, 의약품, 왜 그게 나타난 걸까? 그들이 저를 해치려 했다는 가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일 뿐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둡고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바로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이자 자매, 모든 일에 제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죠. 현재 그녀는 민사 및 형사 사건 전문으로 이름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수 있는 건 그녀의 냉철한 머리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수의 법률사무소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과 퉁퉁 부은 눈을 보고 그녀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또 무리해서 일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 사본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고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씨랑 하윤 씨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운명적인 밤부터 시댁 식구들의 어설픈 연극까지 지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점점 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섣불리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 위에 적힌 실데나필과 졸피뎀이라는 두 이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닌 것 같아. 더 깊이 파봐야 해. 혹시 그 두 사람, 내 남편과 동서가 되기 전에 과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지수의 말은 마치 제가 잊고 있던 기억의 서랍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그들은 같은 고향 출신이야.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같이 자랐대. 그 말을 듣자 지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야, 실마리는 거기에 있을 수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문적인 말투로 통화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저 지수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좀 있어서요. 이 두 사람 정보 좀 확인해 주세요. 네, 고향이 XCY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요. 특히 예전에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확신에 찬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됐어. 김 실장님은 우리 사무실이랑 자주 일하는 아주 유능한 사설 탐정이야. 늦어도 내일 아침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는 이제 여기서 푹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하지만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보았죠. 진호 씨를 바라보던 하윤이의 눈빛, 그녀와 진호 씨의 서두른 결혼, 그들의 지나치게 다정한 모습,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지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연아,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야. 그녀는 제게 탐정사무소의 상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진호 씨와 하윤이의 고향 사람들의 증언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 옛 동창들. 그들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 그들은 단순한 고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고 시골 개울가에서 미래를 약속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고 함께 서울로 가서 자리를 잡은 뒤 고향에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기로 맹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저 김서연, 거대한 사립병원 원장의 외동딸. 저는 이진우의 인생에 하나의 기회로 나타난 겁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로또 복권처럼요. 그리고 야망으로 불타던 시골, 청년 이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을 바친 여자를 버리고 더 부유하고 화려한 미래를 쫓아간 겁니다. 박하윤은 큰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동정하고 이진우를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윤이가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혼할 상대는 바로 이진우의 친동생 이진우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매우 갑작스럽고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호 씨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결혼이 미리 짜인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제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보여, 서연아.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됐어. 박하윤, 그 여자 순진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후에 이진우가 분명 다시 찾아갔을 거야. 그는 그녀를 달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그려줬겠지. 사랑과 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미래 말이야.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이진우가 그녀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아마 이랬을 거야. 일단 내 동생 진호랑 결혼해. 그래야만 내가 합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내 곁에 있을 수 있어. 착한 동서 역할을 연기하면서 김서연의 신뢰를 얻어.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모든 걸 차지하는 거야.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내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떳떳하게 널 맞이할게. 그때가 되면
저 병원은 전부 우리 것이 될 거야. 지수의 분석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하윤이가 보였던 슬픈 눈빛, 그녀와 진호 씨의 갑작스러운 결혼,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제게 보여준 과도한 친밀함과 거짓된 존경심까지 그녀는 저를 형수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의 경쟁자, 넘어야 할 장애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제 착한 시동생 진호 씨, 그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 여자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속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친형에게 배신당하면서도 자신이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가려주는 완벽한 방패막이 체스판 위에 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노예 작전. 지수는 그들의 계획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예들이 뽕나무 밭에 들어왔고 안에서부터 조용히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의 사고는 충동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일부였을 겁니다.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했고 너무 일찍 승리를 자축하다가 대가를 치른 것이겠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연극에는 배신뿐만 아니라 치밀한 음모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기의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 공모한 범죄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와 아버지가 남기신 제 모든 것이 담긴 병원까지. 이 가설이 맞다면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단지 함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 그들은 내 재산, 내 아버지가 남기신 병원을 노리고 있는 거야. 서연아, 너는 돌아가야 해. 그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아무도 모르게 모든 장부와 그 두 사람이 서명한 모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해. 우리는 명백한 증거,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찾아내야만 해. 그래야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고통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노력이 저런 파렴치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겁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불쌍한 내 시동생 진호 씨를 위해서라도. 알았어.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은 결의에 차 있었죠. 나 돌아갈게. 증거를 찾아낼 거야. 이제 제 싸움은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한 명의 원장이자 주인의 싸움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일을 핑계로 휴가를 낸 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에 무너진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냉철하고 단호하며 프로페셔널한 원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이진우와 박하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죠. 저는 그들의 친구 장난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인 너그러운 아내인 척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 덮어두도록 해요. 저는 시어머니와 진호 씨 앞에서 진우 씨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하윤이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친구 관계도 조심해야겠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태도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모든 것을 덮기로 했다고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먹잇감이 다시 한번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방심이 바로 저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재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는
경영부원장으로서 병원의 재무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약과 증빙 서류가 그의 손을 거쳤죠. 만약 제가 공개적으로 장부 감사를 요구한다면 그는 즉시 경계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냈죠. 저는 저와 진우 씨 그리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고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회계팀장님 이렇게 3명만 참석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 업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병원 전체 경영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무 상황과 사업 활동에 대해 더 깊이 파악해서 이 부원장님과 함께 더 나은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 2년간의 모든 재무 보고서와 물품, 장비 공급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 제안에 진우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가 내세운 이유는 너무나 타당했습니다. 저는 원장이자 소유주였습니다. 제 사업체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였죠. 그에게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는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회계팀에 서류 준비하라고 바로 지시할게. 그는 동의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조작하고 흔적을 지울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회의 직후 저는 회계팀장님과 따로 면담했습니다. 진우 씨와 하윤이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 의심되어 조용히 조사를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웠던 팀장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2종류의 장부, 즉 저에게 보고하기 위해 꾸며진 장부와 조작되지 않은 원본 장부 및 증빙 서류 모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밤 제 원장실은 실제 수사본부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사무실 일을 마치면 매일 밤 제게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장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숫자 하나하나, 계약서 한 장 한 장, 서명 하나하나를 대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수의 가설이 완벽하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대담하게 이루어진 조직적인 병원 자금 횡령 음모였습니다. 수많은 의료 장비, 소모품, 약품, 공급 계약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과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안강의료기기 유한회사, 성창제약 주식회사처럼 아주 그럴듯했죠. 하지만 지수가 사람을 시켜 조사해보니 모두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외딴 시골에 허름한 주택으로 등록된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의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일반 혈압계가 계약서에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몇만 원짜리 의료용 장갑 한 상자는 수십만 원으로 둔갑했죠. 그 차액은 당연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 이 모든 유령 계약을 승인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물품관리팀장 박하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출결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부원장 이진우였죠. 이보다 더 완벽한 공모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그 유령 회사들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거기서 다시 여러 개인 계좌로 쪼개져 복잡하게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 몇 개의 주 계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의 주인은 바로 이진우와 박하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기신 제가 믿고 맡겼던 이 병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제 믿음과 커리어까지 훔쳐갔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해. 서연아. 산더미 같은 범죄 증거들 사이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두 사람 감옥에 보내고도 남아 저는 조작된 숫자들과 위조된 서명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만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를 원했습니다. 불쌍한 시동생 진호 씨가 진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 했던 온 가족이 잊지 못할 교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의 병원 자금 횡령 증거를 산더미처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장 터뜨려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법 앞에 드러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이성과 지수의 조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지금 행동에 옮긴다면 그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가겠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죄악으로 가득 찬 첫사랑으로 위장된 누의 작전의 전말은 영원히 묻힐지도 모릅니다. 제 불쌍한 시동생 진호 씨는 영원히 진실을 모를 것이고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남편과 동서를 냉혹하게 감옥에 보낸 아내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승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 앞에서뿐만 아니라 양심 앞에서도 대가를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들 스스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추악한 진실 전부를 자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독사들을 굴 밖으로 스스로 기어 나오게 만들기 위한 타초경사, 다처경세의 계획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유령 계약에 대해 직접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강력한 재정 긴축 정책을 시작했죠. 저는 또 다른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효율화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앞으로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 및 지출은 반드시 원장인 저의 직인이 있어야만 승인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원장 이진우의 모든 전결권은 재검토를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제 결정은 그들의 횡령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그는 그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불법 자금줄이 끊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회계팀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해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유령 회사들은 병원의 파트너 목록에서 차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의 자금줄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쇼핑으로 인한 카드값, 호화로운 해외여행의 할부금이 독촉장으로 날아왔고 가장 중요하게는 더 이상 해외로 빼돌릴 자금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이진우와 박하윤이 함께 제 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주 도전적으로 나타났죠. 그들은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우 씨 뒤로 하윤이가 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뻔뻔함과 막가자는 식의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김서연 씨.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저는 진료기록지 더미에서 고개를 들고 평온하게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있지. 그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미소였죠. 당신, 지금 우리 일부러 엿먹이려는 거지? 계약 다 끊고 내 권한 정지시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굴복할 줄 알았어? 큰 착각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장, 이번에는 박하윤이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랑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잘난 척 좀 그만하시죠, 형수님. 그 자리 아버지가 물려줘서 앉은 거잖아요. 경영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진우 오빠 아니었으면 이 병원 벌써 망했어요. 이제야 두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저도 비웃었습니다. 친구 장난이었다는 연극, 다정한 형수 동서놀이, 이제 끝났나 보죠. 그래, 끝났어. 진우 씨가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 똑똑히 들어. 나와 하윤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네가 나타나기 전부터 우린 사랑했어. 넌 그냥 우리 사랑에 끼어든 돈 많은 멍청이일 뿐이라고. 그 뻔뻔한 고백.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우린 너한테 충분히 참아줬어. 하윤이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 씨처럼 무능력하고 재미없는 남자 옆에서 사는 거 나도 충분히 참았다고요. 난 진호 오빠 같은 남자랑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진호 오빠도 일밖에 모르는 늙은 아줌마 말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랑 살 자격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일말의 염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자신들의 동생이자 남편인 사람까지 함께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 이 병원이 이만큼 큰 데는 내 공이 아주 커. 그러니 당신은 나한테 절반을 줘야 해. 병원 절반을 받으면 나와 하윤이는 멀리 떠나줄게.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이건 너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이야. 만약 거절하면요.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절하면? 진우 씨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원망하지 마. 생각해봐. 유능한 병원 원장이 자기 남편 간수도 못해서 동서랑 바람나게 뒀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 내 명예, 이 병원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 이 도시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 사생활이 이렇게 문란한 원장을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네가 선택해. 그들은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신을 무기로 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 병원에 해가 갈까 두려워 그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서 승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경멸감만이 가득했죠. 좋아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3일 뒤에 답을 주죠. 그들은 서로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이 연극의 가장 불쌍한 희생자, 바로 진호 씨였습니다. 이진호와 박하윤이 제게 본색을 드러낸 그날 밤, 저는 진호 씨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속아서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아내와 형에게 계속 이용당하게 둘 수는 없었죠.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저 또한 그들의 거짓된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내부의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와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하고 유약하며 형의 말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제가 대뜸 진실을 말한다면 그는 믿지 않거나 오히려 제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의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에서 진호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병원 기계 설비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는 핑계를 댔죠. 진호 씨는 바로 왔습니다. 여전히 착하고 순박한 얼굴이었죠. 형수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존중하며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들으니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안타까움으로 차올랐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그날 밤에 독극물 검사 결과지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호 씨, 먼저 이것부터 봤으면 해요. 진호 씨는 궁금해하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실대나필, 졸피뎀, 이게 뭐예요? 형수님? 왜 제 아내랑 형님 피해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는 당혹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진호 씨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 장난이었다고 했죠. 진호 씨는 그 말을 믿어요?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진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유약하긴 해도 그가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그 나름의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형수님, 지금 제 아내랑 형님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그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탐정팀이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이 손을 잡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가구점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진호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거 포토샵이죠. 형수님,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는 제발 그렇다고 말해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진실이 그에게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호 씨. 나도 이게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보였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탐정사무소에서 조사한 이진우와 박하윤의 과거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읽어봐요, 진호 씨. 진호 씨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그토록 존경하는 형이 어떻게 당신과 나를 속이기 위해 완벽한 연극을 펼쳤는지.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량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고통과 분노의 핏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서류를 꽉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부분, 노예 작전에 대한 분석과 자신이 단지 체스판 위의 졸, 그들의 죄악된 사랑을 위한 방패막이었다는 내용을 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말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1000번의 절규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과 마주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유약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눈빛과 극한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진호 씨에게 달렸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이 거짓 속에서 계속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일어서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당신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수도 있죠. 진호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형수님을 돕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광현의 각성은 고통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제게 매우 귀중한 동맹군을 안겨주었습니다. 내부의 조력자, 그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호 씨의 단호한 결심은 제 싸움의 격렬한 새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조언자 지수 옆에 저는 적진에서 나온 뜻밖의 동맹군 한 명의 특공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약하고 불쌍했던 시동생은 이제 배신이라는 무게 아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영리하고 은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거나 아내와 형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남편 역할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는 하윤이를 평소처럼 대했고 능력 있는 형을 여전히 신뢰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침착함 덕분에 이진우와 박하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스판 위 순진한 졸이 여전히 얌전히 누워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졸에 이제 다른 영혼이 깃들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진호 씨는 안전한 장소에서 저와 지수를 몰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수집한 매우 귀중한 정보와 증거들을 제공해 주었죠.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가 몇 달 전 하윤이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해둔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으로서의 의심은 유약함에 가려져 있었을 뿐 항상 불씨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잦은 외박, 출처불명의 비싼 선물들. 하지만 그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녹음 앱을 설치해 두고도 그는 차마 들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요. 저와 지수는 그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는 역겹기 짝이 없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사랑의 속삭임이나 은밀한 데이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로 기록된 범죄 일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물품 계약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검사 장비, 원가는 5억밖에 안 해. 오빠가 25억으로 부풀려서 서류 올려 그 멍청한 여편네가 뭘 안다고 확인하겠어. 전화기 속 하윤이의 목소리는 자만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멍청한 여편네는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해외에서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하윤아. 한 10억 정도만 더 빼돌리면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살 자금은 충분해. 거기 가면 내가 회사를 차릴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나랑 우리 아이들만 돌보면 돼. 이진우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들이 응급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김서연이 친구 장난이라고 믿어줘서. 너 연기 정말 잘하더라. 진우 씨의 목소리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안 쳤으면 그 여자가 믿었겠어. 진호 씨만 불쌍하게 됐지. 그때 그 사람 표정 정말 멍청해서 불쌍하더라. 뭐 어쩔 수 없지. 남자가 멍청하면 당해야지. 하윤이의 대답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저와 옆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고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듣고 있던 진호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녹음 파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씨는 하윤이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몰래 복사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유령 계약서, 초안들, 유령 공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그리고 병원에서 빼돌린 불법 자금의 흐름을 상세하게 기록해둔 암호 걸린 엑셀 파일까지 찾아냈습니다. 실제 횡령액은 저와 회계팀장님이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진호 씨는 또 다른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진우에게는 다른 고급 오피스텔의 비밀 아지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와 하윤이가 자주 만나 밀회를 즐기던 곳이었죠. 그 오피스텔은 그들이 횡령한 더러운 돈으로 구입했고 하윤이의 먼 친척 명의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총본산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와 증거들을 숨겨둔 장소였습니다. 진호 씨의 등장으로 이진우와 박하윤의 범죄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정한 관계의 증거, 조직적인 사기 음모의 증거,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거까지 충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이면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넘어서 아주 오랫동안 썩게 만들 수 있어. 이제 행동할 때야, 서연아. 맞습니다.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만에 빠져 스스로 걸어 들어올 마지막 덫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호 씨가 우리의 동맹이 된 후 범죄의 그림은 완벽해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정한 관계, 노예 작전 계획, 그리고 병원 자금을 횡령한 명백한 증거들까지. 하지만 변호사로서 신중한 지수는 우리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뺌할 구멍을 막아버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모자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자백, 확인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서연아, 지수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금융 기록, 유령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진우는 교활한 여우 같은 놈이야. 법정에 가면 모든 죄를 박하윤한테 떠넘길 수도 있어. 물품관리팀장인 그녀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고 자기는 속았을 뿐이며 관리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말이야.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박하윤을 희생시킬 놈이야. 그놈이 법망을 빠져나갈 어떤 틈도 줘선 안 돼. 지수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저는 이진우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목격했습니다. 친동생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가 죄를 벗기 위해 내연녀를 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덫이 필요했습니다. 그 교활한 여우가 제 발로 머리를 들이밀게 할 아주 영리한 마지막 덫이, 그리고 매우 대담한 계획, 거절할 수 없이 달콤한 법적인 미끼가 지수에 의해 구상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진우와 박하윤의 가장 큰 두 가지 약점, 즉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을 정도의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저는 이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각 다 해봤어요. 저는 완전히 패배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지치고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동의할게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럼 재산 문제는? 병원 절반을 당신에게 주는 것, 그것도 동의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필요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 그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 명예와 병원에 흠집이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법정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이혼 합의서를 통해 해결할 거예요. 재산 분할 내용도 명확히 하고요. 법적 효력과 비밀 보장을 위해 모든 절차는 제 친구인 최지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죠. 어때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진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법정 다툼 없이 심지어 재산의 절반을 얻는다. 이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좋아, 동의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답했습니다. 시간이랑 장소는 당신 변호사가 정하도록 해. 그는 미끼를 너무나 쉽게 물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그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에 쉽게 동의하는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배신감에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교한 법적 함정이 지수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20페이지에 달하는 이혼 및 재산 분할 합의서로 매우 복잡하고 교묘한 법률 용어와 조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안성병원 지분 50%를 이진우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극히 평범한 합의서였습니다. 지수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숫자와 재산 가치를 상세하게 나열하여 그들의 모든 주의를 끌도록 말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미끼, 우리의 진짜 무기는 아주 교묘하게 부록 부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방심한 자들이라면 을에 건너뛰는 부분이었죠. 그 부록의 제목은 업무 확인 및 법적 책임 인계에 관한 각서였습니다. 아주 행정적이고 지루하게 들리는 제목이었죠. 그 안에는 기업법 전문 용어로 쓰였지만 내용은 지극히 치명적인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감나은을 이진우에게 지분 50%를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그 대가로 을은 지난 5년간 병원의 재무활동을 직접 총괄한 경영부원장으로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물품, 의료장비 공급 계약 및 기타 재무 거래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을은 모든 계약과 거래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만약 이 계약 및 거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쟁, 소송 또는 조사가 발생할 경우 의리법 앞에서 유일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갑과 병원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여러분, 이 조항은 사실상 서면으로 된 자백서였습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이진우는 병원의 모든 재정 비리에 대한 최고이자 유일한 책임자가 자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서명하는 것이었죠. 이덧이 완벽했던 이유는 그것이 지수가 설명할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평범한 인수인계 절차 하나의 조항으로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서명식은 3일 뒤 바로 그녀의 법률사무소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경찰 경제팀에도 연락하여 모든 계획을 알리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현장 검거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날 지수의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의를 집행할 사람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집을 나와 지수의 집에서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에게도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실을 마주하고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와 지수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들을 수 있는 단방향 거울이 설치된 비밀 공간에서 말이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마리의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이진우와 박하윤이 함께 지수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나고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기의 계약을 체결하러 온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곧 거대한 재산을 손에 쥘 사람들의 희열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정적이면서도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거봐, 결국 네가 졌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유리한 합의에 굳이 변호사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변호사가 함께 오면 자신들의 어두운 음모가 발각될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만심이 다시 한번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수가 그들을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여전히 전문적이고 냉정한 표정이었죠. 이것이 최종 합의서입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두꺼운 계약서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알아챌까? 부록을 자세히 읽어볼까? 이진우는 합의서를 집어들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 적힌 앞부분 몇 장만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50%라는 숫자와 그 추정 가치를 보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세히 읽지도 않고 오직 그 숫자들에만 집중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없네요. 어디에 서명하면 되죠? 그가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하윤이도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께 희소식을 알리려는 것이었겠죠. 진우 씨, 진정하세요. 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깁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 및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마지막 부록 부분은요.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수는 의도적으로 부록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신중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죠. 하지만 이진우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아, 그런 행정 절차 같은 건 뭘 읽어봅니까? 저는 최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서명할 곳이나 알려주세요. 빨리요. 저희 바쁩니다. 그가 말하는 바쁜 일은 아마도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였을 겁니다. 저는 지수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제게 들키지 않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니 지수가 마지막 장들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요. 모든 장에 간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윤 씨는 여기 증인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진우는 펜을 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서 각 장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그는 자신감과 희열에 가득 차 서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서명하고 그 치명적인 부록 부분에도 그 안의 내용을 단 한 글자도 읽지 않은 채 서명했습니다. 하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음모의 성공 증명서에 서명이라도 하듯 즐겁게 증인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형 선고서에 직접 서명한 것입니다. 종이 위의 자백은 그 어떤 구두 자백보다 더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물고기가 마침내 그물에 걸려든 겁니다. 서명을 마친 진우 씨는 합의서를 지수 쪽으로 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죠. 오늘부로 저와 김서연 씨는 아무 관련 없는 사이입니다. 지분 50%, 최 변호사님과 김서연 씨가 빨리 이전 절차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일어나 하윤이의 팔짱을 끼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전문적인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잠깐만요. 이진우 씨,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 몇 분이 당신을 축하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손님이라니 누구요? 진우 씨가 약간 짜증 섞인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사무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엄숙한 표정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이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진호 씨가 배신했던 동생 진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들을 보다가 저와 지수를 보다가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진우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방금 서명한 합의서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진우 씨, 박하윤 씨 두 분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분이 방금 직접 서명한 자백서입니다. 지수의 말과 경찰관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마치 날벼락처럼 이진우와 박하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입가에 머물던 승리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자리를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다가 지수 손에 들린 합의서를 보다가 그리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체포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건 착오입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민사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하윤도 황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죠. 맞아요. 경찰 아저씨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저 김서연이 우리한테 덫을 놨어요.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 연기를 하려 했지만 그들의 어설픈 연극은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작은 빔 프로젝터를 올려놓았습니다. 프로젝터의 빛이 맞은편 흰 벽을 비추었고 그들의 범죄 증거들이 하나씩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응급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의 독극물 검사 결과였습니다. 실데나필과 졸피뎀이라는 두 이름의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진우 씨, 박하윤 씨, 수사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혈액에서 왜 동시에 흥분제와 엄격하게 통제되는 향정신성 수면제가 검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친구, 장난이라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날 밤 두 분이 참석한 파티도 장난을 친 친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와 박하윤은 입이 얼어붙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둘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화면은 지수의 탐정팀이 그들의 고향에서 찍어온 사진들로 바뀌었습니다. 10대 시절 다정한 연인이었던 그들의 낡은 사진들이었죠. 이웃과 옛 동창들의 증언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두 분은 원래 첫사랑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박하윤 씨는 연인의 친동생과 결혼을 했습니까? 그리고 각자 가정이 생긴 후에도 왜 두 분은 계속 몰래 만남을 가졌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형수, 시동생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방 한 구석에서 경찰들과 함께 서 있던 진호 씨의 얼굴은 아내와 형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다시 마주하며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세 번째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분이 안성병원에서 벌인 재무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름과 주소를 가진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상세하게 그려졌습니다. 가격이 5배, 10배로 부풀려진 물품 공급 계약서들, 그리고 병원 계좌에서 그 유령 회사들로 다시 이진우와 박하윤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도까지. 이러한 행위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횡령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액이 특별히 큰 경우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하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부 진우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전 죄가 없어요. 막다른 길에 몰린 독사는 주저없이 자신의 동료를 물어뜯었습니다. 이진우는 바닥에서 울부짖는 내연녀를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 역시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그들이 방금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자백서입니다. 이 합의서 부록 2조 3, 1항에서 이진우 씨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체결된 모든 공급 계약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진다고 직접 서명,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저희가 더 조사할 필요도 없게 됐군요. 솔직하게 자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의 비꼬는 듯한 말은 이진우의 머리를 내리치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합의서를 빼앗아 들고 부록 부분을 황급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극한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펼쳐놓은 정교한 법적 함정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런 미친. 그는 미친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이 제게 닿기도 전에 그는 경찰들에게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진우, 박하윤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 두 쌍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악마와 요물은 마침내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해 수갑으로 끝난 결혼 생활에 대한 공허함과 안타까움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펼쳐졌고 완벽하게 그들을 덮쳤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위장된 범죄라도 결국에는 빛 아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성병원 부원장과 물품관리팀장이었던 이진우와 박하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포된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병원 자금을 횡령한 노예 작전의 전말이 법과 언론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죠. 이 사건은 지식과 지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을 남긴 대형 경제 범죄 사건이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독극물 검사 결과, 금융거래 내역,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특히 그들이 직접 서명한 이혼 합의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이진우와 박하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방의 죄를 폭로했고 비극적인 희극의 마지막 막을 장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이진우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0년을, 적극적인 공범이었던 박하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끝없는 탐욕에 걸맞은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제가 한때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그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두 자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남은 생을 병상에 누워 후회와 자책 속에서 보내게 되셨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시동생 진호 씨.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과가 아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는 더 이상 저를 볼 면목이 없고 이 도시에 머물 면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윤이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조용히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처럼 같은 연극의 희생자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속고 배신당했던 겁니다. 재판 후 저는 이진우에게 단호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저는 그 사람 그리고 그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저와 안성병원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엄청난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아버지가 평생 쌓아 올린 병원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환자는 줄었고 직원들은 동요했습니다. 한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노력을 위해,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아직 곁에 남아준 충성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영진을 전면 개편하고 모든 재무 절차를 다시 강화했죠. 저는 환자들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 씨가 돌아온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실력 있는 기술자 친구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언제까지고 도망만 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이 병원에 씻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부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 노동으로 저희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동질감과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잿더미 속에서 안성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으로 시작해 재탄생으로 끝나는 이야기. 저는 남편과 가족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성의 가치가 옆에 완벽한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독립심, 이성, 그리고 진실과 마주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흰 가운을 입고 안성병원 복도를 걸을 때, 환자들의 미소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때, 저는 진정한 행복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한때 산산조각 났던 저의, 그리고 아마도 진호 씨의 새벽. 두 개의 부서진 심장이 맞이하는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쓰라리고 분했지만 동시에 치열했던 제 여정이 마침내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안성병원 복도를 걸을 때 한때 끔찍한 배신의 무대였던 이곳에서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증오나 고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자리 잡았죠. 결혼이라는 이름의 난파선이 남긴 파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로는 맑게 갠 하늘과 눈부시게 떠오르는 새벽의 빛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정교하고 잔인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학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내가 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짜 사랑을 맹목적으로 믿었을까?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완벽한 이상형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진우가 공들여 만든 국민 남편, 완벽한 남자라는 껍데기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이자 가장 뼈아픈 교훈은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결혼은 동화가 아닙니다. 왕자님이 항상 미소 짓고
공주님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생은 본래 불완전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으며 서로가 함께 받아들이고 고쳐나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사랑, 감춰진 음모는 종종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진우는 어땠나요? 그는 저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고귀한 희생이었죠.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제 모든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이해심이었죠. 그는 늘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낭만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세심한 배려였죠.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본이었습니다. 저를 정복하고 잠재우고 절대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쓰인 각본이었죠.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함은 때로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단점이자 가장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러니 여성 동지 여러분, 너무 완벽한 남자 앞에서 서둘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화를 낼 때, 가장 평범한 단점을 드러낼 때를 보세요. 한 남자의 진정한 모습은 그가 완벽해 보이려 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뢰와 독립에 관한 훨씬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아마 많은 성공한 여성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에서 유능하니까 다른 분야는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신뢰와 위임을 치명적으로 혼동했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인격과 사랑을 믿으면서도 함께 책임을 나누고 서로의 일을 감독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임은 내 인생, 내 사업, 내 재산 전부를 상대방의 손에 넘겨주고 알려고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 원장이면서 제 병원의 재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너무 믿었고 이진우와 박하윤에게 경영과 물품 관리 전체를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맡겼습니다. 바로 그 위임이 그들의 탐욕이 싹트고 자라나 거대한 범죄의 나무가 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 거대한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 동지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든 얼마나 바쁘든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재정적 독립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리 능력에 있어서도 독립하십시오.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우고 계약서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왕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십시오. 그 독립심과 알미야말로 등 뒤에서 날아오는 비수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성의 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응급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 배신을 목격했을 때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통, 분노,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집어삼킬 뻔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비난했다면 저는 그들의 덫에 그대로 걸려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질투의 눈먼 아내, 통제 불능인 여자로 만들었을 테고 그랬다면 제 모든 마른 힘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이 승리했습니다. 절규 대신 저는 정밀 독극물 검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냉정한 침착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증거를 안겨주었고 이후 모든 반격의 첫 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인생의 가장 큰 충격과 마주했을 때 아파하고 우는 것은 괜찮지만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물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 감정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 파괴적인 불길을 끄고 우리를 더 현명한 길로 이끌어주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재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사랑을 다시 믿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예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진우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인간이 불쌍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좋은 남자들과 진실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다른 어깨에 기대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일 속에서 헌신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새로운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동반자이자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진호 씨입니다. 우리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사람, 부서졌던 두 개의 심장은 서로에게서 연인의 사랑이 아닌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는 병원의 기술적인 업무에서 저를 돕고 저는 그가 삶의 자신감과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안성병원을 단순한 병원이 아닌 육체와 영혼 모두를 치유하는 집으로 함께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배신 뒤에 남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보다 더 귀한 우정과 동지애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의 그리고 진호 씨의 새벽. 한때 산산조각 났던 두 개의 심장이 맞이하는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도 두려움도 없는 새벽. 오직 노력과 헌신, 그리고 선함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있는 새벽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으로 시작해 재탄생으로 막을 내리는 이야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하고 나눠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삶의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과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강인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